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면 어떨까요? 오, 정말 상상도 잘 안 되는 액수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이 상장하고 나서도 여기서 막 10배가 더 올라서 결국 20조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 된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음, 기업 하나가 20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는 발상 자체가 뭐랄까, 기존 경제학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 규모면 웬만한 선진국을 넘어서 대대륙 전체의 경제 규모를 다 합친 거랑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잡설은 빼고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배칭마켓에서는 당장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를 두고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시장 기대감이 진짜 폭발적이죠, 지금.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화려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짜 비즈니스의 실체와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해보해 볼 겁니다. 과연 스페이스X가 10배 수익을 안겨줄 꿈의 주식인지 아니면 위험한 거품인지 파헤쳐보죠. 네, 아주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출발점인 2조 달러라는 숫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다수 분석가들이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 사이를 예상하는데 최근에는 아예 2조 달러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1.5조 달러도 이미 민간 비공개 기업으로서는 그 전례를 아예 찾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본 적이 없죠. 달러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게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2조 달러면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랑 맞먹는 수준인데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이윤 창출 구조에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까? 스페이스X를 단순히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밸류에이션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로켓 회사가 아니다. 네, 이들이 만들어낸 진짜 혁신은 로켓 공학 자체가 아니라 우주 경제성의 혁신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성의 혁신이요? 과거에는 우주로 위성을 보내려면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로켓을 한 번 쏘고 그대로 바다에 버렸잖아요. 헉, 그냥 버렸다고요? 네, 다 버렸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파리까지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간 다음에 도착하면 그 비행기를 바다에 폐기하고 돌아올 때 또 새 비행기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와, 비행기를 매번 새로 만들면 파리행 항공권이 막 수십억 원일 테니까 일반인은 여행을 갈 엄두도 아예 못 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동안 그렇게 비쌌던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일단 부스터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다시 발사대로 정확히 착륙시키는 재사용 기술을 상용화했거든요. 아, 뉴스에서 그 뒤로 착륙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네. 수천억 원짜리 하드웨어를 버리지 않고 연료만 다시 채워서 며칠 만에 또 쏘아 올리는 거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우주산업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운송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택배비가 상상 이상으로 싸졌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택배비가 아무리 싸졌다고 해도 그 운송업 자체만으로 2조 달러라는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운송업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이 극적으로 내려가면서 파생된 그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요? 네, 투자 매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스페이스X를 향한 월스트리트의 열기를 묘사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한 자산 관리자는 스페이스X의 지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가리켜서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고 불렀거든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요?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현재 전 세계 지구 궤도에 떠 있는 활성 위성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그 70%라는 통계 말인데요. 스타링크 위성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통신 위성들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잖아요. 네, 아주 작고 가볍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고 싼 위성을 벌떼처럼 막 많이 쏘아 올렸기 때문에 개수로만 70%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 숫자가 정말로 압도적인 장악력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위성의 개수만 많다고 해서 위협적인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70%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 위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메쉬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과거에 크고 무거운 정지궤도 위성들은 지구에서 한 36,000km나 떨어져 있어서 인터넷 신호가 오가는데 지연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로딩이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스탈링크는 지구와 아주 가까운 저궤도, 약 500km 상공에 수천 개의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어디서든 케이블을 땅에 묻지 않고도 지연 없는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와, 500km면 진짜 가깝네요. 네. 그래서 광케이블이 안 깔린 바다 한가운데나 사막, 산간 오지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독자적인 글로벌 통신 인프라를 혼자서 완성해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커버리지랑 네트워크의 질적인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페이스X가 앞으로 우주 공간에 인공지능, 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기회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데이터 센터 지을 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무겁고 거대한 서버 장비들을 막 우주로 쏘아 올린다고요? 유지 보수도 고장나면 엄청 힘들 텐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게 무리수처럼 들리지만 현재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하시면 우주가 최적의 장소라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물리적 한계요? 네. 현재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지구에 짓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전력망이 아예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아, 전기 문제. 요즘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그 서버들이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물과 에너지가 쿨링 시스템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랑 냉각 문제가 지금 AI 발전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진짜요? 어떻게 가능하죠? 첫째로 우주 공간은 태양광 에너지를 구름이나 밤낮의 제약 없이 24시간 내내 100% 효율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널려있는 셈이죠. 아, 지구처럼 비 오면 발전 안 되고 그런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우주의 극저온 환경과 진공 상태를 활용한 방열판 시스템을 딱 구축하면 지구에서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서 막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열을 우주로 배출할 수 있거든요. 와, 쿨링이 공짜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자신들의 그 값싼 로켓 발사 비용을 무기로 이 거대한 서버들을 우주에 띄우고 또 자신들의 스타링크 통신망으로 지구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실선 유일한 기업인 겁니다. 머리가 조금 멍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쫙 정리해보면 스페이스X는 단순히 물건을 우주로 나르는 우주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에 전 세계를 덮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독점적으로 깔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만든 로켓으로만 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톨게이트 비용까지 전부 통제하는 셈이고요. 네네. 인프라, 통신망, 그리고 미래 AI 전역망까지 하나로 다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상장도 안 한 기업에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기꺼이 붙이자는 이유가 바로 이 이전에 없던 절대적인 독점 구조 때문인 거죠. 독점. 와,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전 세계 위성의 70%를 장악하고 우주 인터넷을 통제하고 미래의 AI 데이터까지 손에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 명의 개인, 일론 머스크에게 전례 없는 권력이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십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막 화려한 비전에 취해서 놓치기 쉬운 거대한 리스크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극찬을 아끼지 않던 월가 분석가들조차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자산 관리자가 남긴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머스크가 전 세계 인터넷망을 다 쥐고 지구상 모든 사람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며 우주의 AI로 실시간 위성 이미지를 막 분석하는 힘을 갖게 된다면 그는
슈퍼맨에 나오는 최악의 악당 렉스 루터와 같은 막강한 통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죠. 네, 렉스 루터 비유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화 속 악당 비유로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이 렉스 루터급 통제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예를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통신망이나 주요 인프라는 각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안보법안의 규제를 당연히 받거든요. 네,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링크2 우주 인터넷망은 특정 국가의 영토 안에 물리적인 기지국을 안 둬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 하늘에서 쏘니까요. 네, 만약에 어떤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이나 전쟁이 딱 발생했을 때 머스크가 그냥 자기 책상에서 버튼 하나로 그 지역의 인터넷을 켜고 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끔찍하네요. 실제로 군사작전이나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 기업의 CEO가 인터넷 접속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통신, 위치 정보,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한민간 기업의 손에 독점되는 상황을 각국 정부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개입하려 하겠죠. 기술 혁신의 초기에는 법이 기술의 속도를 보통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기술이 국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거대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각국의 독점 금지법이나 강력한 안보 규제가 스페이스X의 10배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하고 현실적인 장벽이 될 겁니다. 아,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법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미래의 장벽을 막 걱정하기 전에 당장 이 주식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투자자들 앞에는 훨씬 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우주에 그런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고 AI 서버를 띄우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현금이 매일같이 불타오를 텐데 정작 우리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이 지점이 바로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이 시장의 그 과열된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은 대목이거든요. 피치북의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는 1.1조 달러에서 1.7조 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잠깐만요. 시장에 떠도는 2조 달러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최소 3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9천억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갭이죠. 9천억 달러면 웬만한 글로벌 최상위권 기업 하나가 통째로 생겼다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갭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평가가 막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겁니까? 한 분석가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실제 비즈니스 가치에 비해 2조 달러라는 숫자는 의도치 않게도 정말 천문학적이다라고요.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랄까? 철저한 정보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보가 아예 없나요? 네, 스페이스X는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IPO라 거론하면서도 놀랍게도 대중에게 자사의 재무제표를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와, 한 번도요? 네, 우리는 그저 로켓이 하늘로 멋지게 솟구쳐 오르는 장면만 볼 뿐이지 그 이면에서 로켓을 유지보수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대량 생산하는데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타들어가고 있는지 마진율은 대체 몇 %인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비교가 딱 되죠. 테슬라의 가치도 1.2조 달러에 달하고 그 역시 상당 부분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가치를 당겨온 것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테슬라는 상장 기업이니까 분기마다 그들이 전기차를 몇 대 팔았고 공장 가동 비용이 얼마며 순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한 회계 장부를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숫자로 증명이 되죠. 반면 스페이스X는 완벽한 블랙박스네요. 결국 투자자들은 뚜껑이 덮인 2조 달러짜리 상자를 그냥 두고 오로지 일론 머스크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베팅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투자의 세계에서 명확한 재무 데이터 없이 맹신으로만 이루어지는 밸류에이션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비공개 기업일 때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가리거나 현금 흐름의 결함을 숨기기가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아, 그들만의 리그니까요? 네, 하지만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공개 시장, 즉 IPO 모드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것은 발가벗겨집니다. 만약 스타링크 가입자가 예상만큼 빠르게 안 늘거나
우주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매출을 갉아먹고 있다는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그 막연했던 기대감은 거대한 매도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무섭네요.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런 막대한 가치 평가를 수용하라는 건 눈을 가리고 벼랑 끝을 걸으라는 요구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논란과 억측을 잠재울 진실의 순간은 대망의 투자 설명서, 이른바 S1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5월경이 되겠군요. 네, 그때가 진검승부죠. 그 서류가 열려야만 우주 택배비가 실제로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그 돈 찍어내는 기계라던 스타링크가 진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5월에 그 장부가 딱 열리면 지금까지 우리의 상상력과 소문으로만 지탱해오던 2조 달러라는 거대한 성의 진짜 기초공사 상태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진짜 중요하겠네요. 상상 속의 우주 인프라가 그 냉혹한 숫자의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이번 IPO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당장이라도 스페이스X 주식을 안 사면 부의 사다리에서 영영 뒤처질 것처럼 막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그 포모 영상에 휩쓸려 묻지마 베팅을 하기보다는 5월에 공개될 재무지표를 먼저 확인하는 냉정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봐야죠. 자, 오늘 스페이스X 집중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계획대로 상장해서 2조 달러를 넘어 10배 성장한 거대 기업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앞서 이야기했던 전 세계의 통신, 위치 데이터, 우주 AI 인프라를 철저하게 독점한 렉스 루토 시즌의 막강한 힘을 가진 회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진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대중의 감시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재무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회사는 세상을 위해 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월스트리트 주주들이 매 분기마다 요구하는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성장이라는 끝없는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막강한 글로벌 통제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쥐어짜고 착취하게 될까요? 공공의 투명성이 독점 권력을 길들일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탐욕이 권력을 괴물로 만들지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